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을 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1조 3천억 원가량을 순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추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합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 땅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발사의 전 단계를 시험하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힌 이후 하루 만에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감찰 중단에 개입이 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재용 소카 대표가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비판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다금지법이 신산업을 규제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지만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크게 충돌해온 홍콩 시위가 어제를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1조 3천억 원가량을 순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은 오늘 오전까지 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어떻게 나올지가 또 관심인데요.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또 들어간다면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오전에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막판 협상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부터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이런 순으로 유치원 3법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는 예산안에 대해선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7천억 원을 깎고 4천억 원을 늘려 총 1조 3천억 원 안팎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본회의 전까지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의 50% 연동률 적용 비율을 놓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돕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법적인 논의와 절차로 이루어진 법안의 강행 처리는 국회 유린이자 헌법 유린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오늘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여야 협상 재개를 요청할 경우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무슨 시험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어제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제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인 결과를 당 중앙위에 보고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때 참관을 했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과 관련해 머지않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서해 위성 발사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공식 명칭입니다. 과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급 미사일의 각종 실험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국 폐쇄를 약속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지난 5일에는 이 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도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시험대 앞에 배 선정용 10m짜리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가 확인된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연말 대화 시한을 앞두고 ICBM 발사의 전 단계를 시험하는 걸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북한의 이번 시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전 단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의 첫 번째 시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ICBM은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인공위성 발사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중 엔진 시험장 쪽에서 미사일 엔진을 시험해봤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면 ICBM급 엔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을 향해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온 데다가 어제 담화 내용에서도 이번 시험을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와 결부시켰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7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ICBM용 엔진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시처럼 시험대에서 미사일 엔진을 가동시켜 연소 시간과 추진력 등을 시험해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북한 기술도 진전했을 것으로 보여 엔진의 연료를 액체가 아닌 고체로 바꿔서 시험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액체 연료는 시간이 지나면 산화하는 데 반해 고체 연료는 미사일 안에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발사 전 매번 연료를 채워 넣지 않아도 돼 어디로든 쉽게 옮겨서 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북한이 쏜 ICBM 화성 14형과 15형 모두 액체 연료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엔진 시험에 성공한 것이라면 앞으로 이동식 발사대 등과 조합해 기습 발사가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소집하지 않았고 별도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은 한미가 함께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말한 중대한 시험에 대해선 기존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 주변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도 북한의 동창리 시험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달 중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기 전에 우리 측 대북 특사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거나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강하게 드러내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힌 이후 하루 만에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내년 재선 도전을 방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트윗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구체적인 내용 먼저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를 조금 넘은 시각 트윗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 영리하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다.
사실상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거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적대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내년 재선 도전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어제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지 14시간 만에 나온 첫 언급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놀랄 것이라며 처음으로 선거 관련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we'll see about North Korea.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we both want to keep it that way.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그걸 유지하고 싶다며 협상을 촉구하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트윗에는 그런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겨냥해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요. 하라, 하지 마라와 같은 직접적인 수사를 쓰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우회적인 언급을 했죠. 네,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지도력 아래에 있는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가 가져올 경제적 번영을 거듭 언급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동시에 유럽과 일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비핵화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며 국제사회의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무대로 돌아오라는 압박의 표현입니다. 북한이 아직은 마지막 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판단 아래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현지 언론이나 전문가 등 미국 내부의 반응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곳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외교적 출구가 닫히고 있고 크리스마스에 ICBM 시험 발사는 긴장 완화에 종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협상은 아직도 가능하다며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와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 지사가 청와대 감찰 무마 과정에 개입했는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주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겁니다. 검찰은 김 지사에게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 관련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 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과 함께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과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지사 측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 측과 일상적인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통화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천경득 청와대 선임 행정관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재용 소카 대표가 SNS 글로 연일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법화돼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기업들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이재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에 나온 보도자료 하나를 올렸습니다.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내용입니다. 타다금지법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7년 전에는 국토부가 나서서 렌터카 활성화법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타다금지법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당시에도 택시업계 반대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타다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다금지법을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겁니다. 이어 어제도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타다 측이 잇따라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타다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10일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만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차를 타고 내리는 곳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안으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홍콩 시위가 시작되고 오늘로 딱 반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열린 대규모 시위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경찰도 허가를 했고 시위대도 협조를 하면서 큰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폭력이 이어졌던 홍콩의 시위가 평화롭게 끝난 어제 시위를 계기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정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9일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지 만 6개월이 되는 하루 전날입니다. We have too much burden, but perhaps we have enough hope to make us go further. This is tremendously difficult for Hong Kong because I think her performance art is about the difficulty or the repetitiveness of demonstration.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 이후 첫 대규모 집회입니다.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의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까지 행진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규모 행진을 불허하다 넉 달여 만에 허가했습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최 측은 만류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시위대의 폭력을 빌미로 대규모 집회를 불허했는데 앞으로는 그 명분이 사라져 홍콩 시위가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 한국 시민단체 대표들도 처음으로 참여해 홍콩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시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200명 이상의 시위대가 홍콩 당국의 부당한 대우를 우려해 대만으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북한의 위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선 도전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의 경고를 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 법사위 표결도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되면 이번 주 법사위에서 표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 법사위 표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트럼프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지시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이 탄핵 추진은 민주당의 정파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최근에 과천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와 경기도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네요. 네.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일부의 택지 지구에 대해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는 의무 거주 기간을 1년 정도에서 2년 이상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안입니다. 특히 경기 과천시의 경우에는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또 기존 주민들의 분양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과천 외에도 성남의 유래신도시와 하남의 미사 가밀지구 등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청약 관련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끝으로 멕시코 수도 대통령궁 근처에서 이 대낮에 총격전으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7일 오후에 이 대통령궁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가해자는 퇴역 군인으로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했고 이를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를 사살했고 시민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강석호, 유기준, 김선동, 심재철 의원의 사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위 2명을 탈락시킨 뒤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어느 후보도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표심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 자체 예산 심사에 대해 맹비난을 하면서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문제가 될 경우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어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현역 소속인 정병국, 하태경, 지상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65%는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보고 있고 47%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긴축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160여 곳을 포함해서 2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기업들이 예상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평균 1.9%였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 3,550만 원을 확정하고 주택도시 보승공사와 분양가 협의에 들어갑니다. 내년 2, 3월쯤에는 일반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4월 말 이후로 넘어가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5% 올리는 방안을 손해보험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회사들이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의뢰했는데 대형사는 4에서 5%, 중소형사는 5에서 6% 인상안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영천시에서 70대 정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정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동승자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황간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주행 중 압박휘가 터지면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입구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행 중 블랙박스 화면이 꺼져 전원을 다시 연결하자 불꽃이 튀면서 엔진 부위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역사학자이자 언론인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탄생 13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서대전 광장에서는 동상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북한 또 러시아와 함께 이순신 장군 북방 유적 발굴에 나섭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러시아 연해주와 함경북도 나선 일대에서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록밴드 U2의 어제 공연을 2만 8천 명의 관객이 함께했습니다. 빈곤 퇴치 운동으로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보컬 보노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내일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호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오늘 재개가 됩니다. 추가로 적용된 51억 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측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도착하면서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를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전자 부회사장부터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까지 임직원 8명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4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농도가 높겠고요. 특히 중서부와 일부 영남 지방에서 일평균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등 5mm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지역에 따라 내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비가 오는 중부지방에서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동해안 등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는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구 11도, 전주와 광주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곳곳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 기온이 높고 공기도 계속 탁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을 비롯해서 내일 밤과 수요일 또 토요일에도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야구 교실에 한 남성이 난데없이 들어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경호원 출신인 야구 코치가 발차기로 제압해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제압합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6일 밤 9시쯤 서울 미아동의 야구교실에 한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학부모의 뒤를 따라 지하에 있는 야구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를 폭행한 뒤 옷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회원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제 골프채하고 이제 몽둥이 들고면서 약하면서 대치를 했죠. 근데 저한테 딱 달려오려고 할 때 그냥 저도 모르게 뒤로 뒷걸음질하다가 이제 뒤차기로 발차기 차서. 현장엔 학부모와 학생 등 6명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올해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장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2달 전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의 어린이집 앞에선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3월엔 서울 관악구의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리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제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3시간 넘게 지연 출발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5분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는 예정보다 3시간 40분가량 늦은 밤 11시 10분쯤 이륙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122명이 비행기 안에서 대기해야 했고 37명은 항의 끝에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시동을 거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내부 전원도 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공동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1층 전체를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거주자가 외출 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전열기 누전 등이 화재의 원인이었는지 파악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금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2살 남성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두 선박은 선수 부분이 파손됐으며 침수 등의 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숨진 남성이 충격으로 어딘가에 부딪힌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되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은 막판 변수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정당들 간의 대치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막판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최찬열 교수님께서부터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내일이 정기국회 폐회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워낙 밀린 것들이 많죠. 선거법, 특히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12월 2일 자정까지는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네.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통과 안 됐고 선거법 그렇죠. 공수처법 그렇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그리고 그밖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있어요. 지난 29일 날 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게 정지가 된 상태인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4+1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정당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 네. 이제 마지막 그 쟁점은 그거죠. 필리버스터를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역시 변수는 오늘 이제 오전 9시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당이 어떠한 그 조합이 탄생하느냐. 지금 4명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협상파와 좀 비협상파로 약간 나뉘는 것 같아요. 한국당에 지금 이 주자들이 말이죠. 원내대표 주자들. 그래서 만약에 협상 쪽에 무게를 둔 이제 그 의원이 당선된다면 새로운 변곡점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판에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은 이제 워낙 다르긴 합니다만 협상 국면으로 간다면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늘 글쎄요. 오늘 원내대표 뽑히고 바로 오늘 내에 타협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4+1에서 어느 정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로 뽑힌 분하고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여야 5당이다 오늘 중에 합의하기는 좀 먼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신 교수님. 4+1 협의체가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예산안,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들을 모두 상정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부득이하게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합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저는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내대표가 일단 뽑혀야 되니까. 그런데 이 4+1 협의체라는 성격부터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4+1 협의체라는 게 사실 자기네들끼리 만든 것이 이게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 기구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 같은 거를 넘긴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생 법안 일괄 처리를 한다. 이거는 저는 민생 법안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최창희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 민식이법이라든지 어린이 관련법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건 당연합니다만 예산안은 그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2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처리한다라는 것이 글쎄요. 4+1 협의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이 단합력과 이런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 그것도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합의한다고 전 되는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 속담이 있습니다. 네. 벼랑 끝에도 길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원내대표가 이 선출이 되면 새로운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새로운 카운터파트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당연히 줘야죠.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에요. 제가 이 집권 여당과 이른바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정당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그 민주주의는 그런 오랜 시간 공들인 걸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인데 제가 볼 때에는 첫째 이 4+1이라는 게 법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최소한도 상대가 지금 원내대표 선거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서둘러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벼랑 끝에도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길이 생기려면 말이죠.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게 일단 끝나야죠. 협상파가 원내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협상파 네. 아닌 거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강석구, 유기준, 심재철 의원 같은 사람들 모두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하고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해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협상 일단은 원내대표 처음 되고 나서는 협상을 당연히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지금 임기가 끝나가지고 물러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거 하라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름으로 조금 명분적이나 논리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아구가 맞는 행동은 아니었다. 상대당이 원내대표 선출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걸 못 참고서 다 모아놓고서 왜 안 하느냐 이 논리는 전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결렬이 됐다라는 것, 협상 결렬이 됐다는 표현도 저는 그다지 맞는 표현 같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내년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을 빼고 4+1 협의체에서 가닥을 잡아가지고 본회의에 올리고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 교수님의 의견인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수하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4+1이라는 게 법적 기구나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11월 30일 날 예산결산위원회가 종료가 되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확정을 못 지었어요. 삭감액 그리고 감액 증액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이제 4+1이라는 게 이제 말이 4+1이지 4+1이지 다른 정당들이 어쨌든 수정안을 내는 거거든요. 예산안에 대해서. 그 자체로서는 저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1야당을 제외하고 예산을 합의해서 넘겨서 통과시킨다.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한국당이 관점에 따라서 대단히 강고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198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도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필리버스터, 청년 기본법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치적으로 과한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도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어쨌든 예산안을 합의를 해놔야죠. 그런 다음에 조금 이왕 늦은 거 이미 뭐 법정 시한은 이제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안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이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270명의 이제 국회 지역구 의원에다가 비례대표 한 명도 두지 않는다. 비례대표 폐지가 한국당의 지금 아니거든요.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225석에다가 이제 비례대표가 75석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커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270대 0이다.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한국당도 지난해 12월 15일 날 그 합의할 때도 적어도 이런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비례대표를 시시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도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는 나라도 있지만 적어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던 것은 뭔가 그래도 비례 숫자를 좀 늘리고 비례성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 부분은 좀 양보를 하고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그다음에 이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이 여야 정당들도 무조건 이제 한국당을 제외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 내심 아마 그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도 그렇게 완전히 한국당 제외하고 배제하고 예산안이나 선거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국당도 좀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협상이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거기에 가장 커다란 그 단초가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아니겠는가. 그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있을 때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준다면 바뀌니까 또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이제 지도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여야 모두 뭔가 하나의 그 명분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협상으로 가야죠. 예산을 완전히 배제하고 간다는 건 그건 좋은 일이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1조 7천억 원가량을 감액하고 4천억 원가량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순수하게는 뭐 1조 3천억 원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4+1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지금 완전히 마련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새 원내대표가 나오면 시급하게 협상장에 나와라. 이런 것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전 그런 면이 더 크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예. 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예?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다양성이라는 게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4+1 협의체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범여권, 여당이랑 대충 비슷한 측면이 많으니까 범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무슨 다양성을 국회에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무슨 다양성을 대표할 것인가. 전 그게 일단은 의문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당 선거제도 사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선거제도 반대한다. 당신들 나빠 이러면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쪽은 정치공학이 아닌가요? 똑같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당의 이득인가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똑같이 뭐 이 국가와 국민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면 양쪽 다 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다양성을 의회 내에서 뭐 그렇게 많이 반영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문제가 모든 국정을 발목을 잡아야 되느냐. 네. 그거 볼 땐 저도 좀 답답합니다. 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사회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그대로 잘 국회에 반영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당제라는 게 지금도 현재 외형적인 다당제입니다만 실질적인 양당제 아니에요. 지금 제3당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분당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 보면은 특히 이제 뭐 특정 직군을 좀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법조인 같은 경우가 과다대표되고 있거든요. 여야 막론하고. 이런 좀 지나치게 과다대표된 것을 좀 이제 시정하자, 지양하자. 그래서 과소대표된 계층과 직군들이 있어요. 세대도 있고. 이런 분들을 뭔가 정당 대표를 이제 지역구에 연동시키면 뭔가 좀 의석이 늘어나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가 완전히 바뀐다고 장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바뀌려면요. 정치 개혁이 돼야 돼요. 정치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삼겹살 판을 바꿔야 되듯이 말이죠. 그게 안 바뀌면 아무리 다당제가 된들 역시 거대 정당 두 정당보다 아마 제3당은 상당히 숫자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너무 대표되지 않는 계층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일단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저 그래서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살짝 좀 이해가 다른 거 아니 좀 생각이 다른 거는 그래도 지금의 제도보다는 사실 거대 정당제의 폐해, 양당제의 폐해, 이른바 적대적 공생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시정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그래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말이죠. 협상파든지 아니면 뭐 강경파든지 간에 일단 나머지 정당들과 협상을 시도는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그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바로 이 선거법 문제인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250대 50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 250 지역구 50 그 비례대표요. 한국당에서요? 한국당에서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50석의 비례대표 중에서 연동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연동률 50%까지는 자기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거를 20-30%로 낮춰야 된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일단 명분이 쓰는 게 우리는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들이고 250대 50까지 우리가 양보하겠다. 우리 270 지역구만 갖고 비례대표 없애자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죠. 라는 논리 내세우면서 양보를 강조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연동률도 이 정도로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연동률이 높으면은 이게 사실 또 하나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한다고 딱 하니까 지금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개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비해가지고 온갖 정당들이 지금 다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일 그 정당들이 다 후보를 특정 지역구에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투표용지가 30명 아마 그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전자개표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수개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번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됐을 때에는 이번 선거 어떻게 돌아갈지 아주 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자유한국당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머지 정당들과 협상을 시작한다면 말이죠. 네. 예산안부터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뭐 예산안 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질까요? 어떻습니까? 좀 넘어갈까요? 글쎄요, 오늘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네. 되고 바로 이제 그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지금 대체로 이제 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4+1 그 협의체에서 가닥은 잡혀 있으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이제 법정 시한 넘기고 정기국회를 넘겨서 통과시키는 건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산안 같은 정도는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네. 오늘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한국당에. 근데 선거법은 오늘 그 원내대표가 협상을 끝내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 지금 그 협상파와 비협상파도 갈려 있고 250대 50에 대해서 생각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당 내부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270대 0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선거법은 좀 시간을 두고 네. 이 지금 이른바 범여권 이 좀 이제 가닥을 좀 잡아가면서 지금 한국당에게 좀 말미를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은 오늘 어쨌든 합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살림이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은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런 다음에 뭔가 다시 정치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 지금 워낙 강고하게 정치가 부재한 상태예요. 완전히 이제는 논리 이전에 감정이 개입된 상태거든요. 지금 일단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 또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거법은 좀 조금 말미를 둬라. 이왕 기왕 늦은 거 이거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 그거는 역시 선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이잖아요. 규칙을 이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 해서 합법적이라 해서 그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거예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제 완벽하게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 측에서 신당 변화와 혁신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뭐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는 건 사실 뭐 이미 예고가 됐던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정계 개편과 어떻게 맞물릴 것이냐 이게 더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바른미래당의 바른미래가 이게 쪼개지는 거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전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아까 정계 개편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당한 측이요. 변화와 혁신 그쪽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CC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그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독자 노선으로 해도 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CC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한국당이 더 강고한 입장. 다시 말해서 이 두로라고 할 때 그 자기들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이쪽 이 변화와 혁신 측에서도
반발이 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계 개편 그렇게 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되면 정계 개편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정계 개편 뭡니까? 당과 당이 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정계 개편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선거 연대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선거 연대라는 건 뭐냐면 역할 분담입니다. 일종의 당신네들은 일종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쪽에 더 이 노력을 하고 우리는 지역구 쪽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당과 정당 간의 연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 가능성을 토대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범여권이란 정당들끼리도 그렇게 연대를 할 텐데 우리가 바른미래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선거 공학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수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통합, 당대당 통합, 이 단일 정당 이 사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정계 개편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될 텐데 당장 당대당 통합보다는 선거 연대 등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다. 이게 신 교수님의 전망이시고 최 교수님은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는 가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은 아마 보수통합이라는 거, 보수통합이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한국당을 합친다라는 그런 전제거든요. 그런 쪽의 시나리오는 좀 어려울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제 성사가 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쪽보단 자신들이 이제 자력 경쟁에서 뭔가 왜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정당 대표를 하면은 새롭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병립형보다 그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보수통합의 이 시나리오는 바뀔 것 같고 단지 지금 대한신당하고 바른미래당의 당권파가 있어요. 이 당권파가 이제 어떻게 합쳐나갈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전체적인 정치의 이 게임의 그 플레이어들은 좀 바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5당으로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처럼 연동형제가 통과된다면 연대 가능성 같은 건 열릴 수 있죠. 그래서 통합보다는 각자 자력 갱생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명의 날에 중요한 변수가 바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이고요. 오늘 오전에 새 원내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지켜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는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올해도 연 단위로 상승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6년 연속 상승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입주하는 서울 마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매달 1억 원씩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17억에서 18억이야. 16억대는 다 소화됐죠. 제가 매물은 없죠. 신축이 오르며 인근 단지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갭 매혹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하반기 들어 23주 내리 오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상승폭은 1.82%로 연간으로 볼 때 6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연 단위 기준으로 가장 오랫동안 오른 겁니다. 문제는 이런 오름세가 속도를 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중과세와 자금 출처 단속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표 날 때마다 여기는 상승을 한 거지. 그래서 상승을 더 한 거예요. 정부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해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매물 대비 매수자 수를 나타내는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125.2로 지난 4월보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강남 8학군 부활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특목고 폐지도 이런 흐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풀리는 30조 원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과 GTX 광역철도 신설 등 대규모 SOC 사업도 부동산을 자극할 또 다른 뇌관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입주 물량 감소와 개발 호조 영향으로
내년 집값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마땅한 카드가 과연 있을지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해서 해고가 된 한 식품업체 본사 직원이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새벽 4시에도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들을 협박했습니다. 골프채, 또 시계도 받아 챙겼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의 영업관리자 A씨는 2017년 말 대리점주들과 다퉜습니다. 대리점주들은 계약 조건이 바뀌어 수익이 줄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이른바 갑질이 계속됐습니다. A씨는 전화로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8일 새벽 4시 한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렀습니다. A씨는 이 방에서 대리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골프채와 시계도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대리점주들은 이를 본사에 알렸고 A씨는 해고됐습니다. A씨는 노동청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고 본사 취업규칙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대리점주들에게 향응을 받고 모욕한 것은 갑질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을 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1조 3천억 원가량을 순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추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했다는 중대 시험을 두고 미국이 민감해하는 ICBM 발사 전 단계를 시험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무기 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힌 이후 하루 만에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지난주에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 중단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재용 소카 대표가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비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다금지법이 신산업을 규제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홍콩 시위가 어제 대규모로 있었는데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경찰은 4개월여 만에 집회를 허가했고 시위 주최 측은 경찰이 요구한 시위 마감 시간 등을 지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강석호, 유기준, 김선동, 심재철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위 2명을 탈락시킨 뒤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장기형 불황으로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긴축 경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해 축소로 답한 기업은 40%에 가까웠습니다. 다스 실소유자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된 삼성 뇌물 51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미국 로펌 측에 요청했던 사실 조회 결과가 최근 도착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덮쳐 7명이 숨졌습니다. 화물차에 깔린 흰색 차량이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윈난성의 한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도로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는데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깔려버렸습니다.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당국이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절벽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뉴질랜드 남부 지역에서 지난 주말 동안 쏟아진 비에 홍수가 났는데요.
폭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도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휘두른 주먹에 승객의 코뼈가 부러졌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로마의 피우미치노 공항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택시에 타려는 남성이 운전사에게 미터기를 먼저 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택시 운전사가 이를 거절하며 승강이를 벌이다가 이내 남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넘어진 남성은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서 코뼈가 부러졌는데요.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택시 운전사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선이 기우는가 싶더니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이프러스 인근 바다에서 인공어초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화물선을 침몰시킨 건데요.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화물선을 침몰시키는 건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입니다. 사이프러스 환경부 장관은 성공적으로 인공어초가 만들어진다면 해양 생물 다양화와 더불어 관광 산업까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삼한삼이라는 말이 있죠. 3일은 춥고 4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지칭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3한3이 오늘은 3위에 드는 날입니다. 어제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이 48 마이크로그램, 충북이 45 마이크로그램, 충남과 대구도 3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곳곳 나쁨 수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질은 종일 좋지 않겠습니다. 중서부와 영남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바깥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에 비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곳곳 구름 다소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중부지방 중심으로 구름이 더욱 많아지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따라서 오후부터 비나 눈 소식도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역에 5mm 안팎으로 예상되고 지역에 따라 내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고요. 또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운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날씨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온 먼저 보시면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과 모레도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침 기온이 내일은 4도, 모레 7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공기도 맑아지겠습니다. 비와 눈 소식은 오늘을 비롯해서 내일 밤과 그리고 모레 수요일, 토요일에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가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는 많이 했는데 코스닥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1월부터 12월 6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코스닥 시장에서 7조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개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기존의 순매수 기록은 2016년에 5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보다도 1조 4천억 원 정도가 더 많은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처럼 기록적인 사자에 나섰지만 올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코스닥 수익률은 지난 6일까지 7%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에 주식을 하나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그 가격이 7%가량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숨 짓는 개미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것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정보와 또 투자 경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네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세계무역기구가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노동 인구가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보다도 빠른 감소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인도가 23%나 늘어나면서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미국도 10%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 북한의 지난 주말 중대 시험이 무엇이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어제 평안남도 양덕군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지역은 이틀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해서 중공 테이프를 끄는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가 있는 곳입니다. 어제 시찰에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박광호, 이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유엔 제재가 심화되고 또 북미 대화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광 자원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또 집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매우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고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하나는 ICBM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일 것이다. 또 하나는 위성 발사용 신형 액체 엔진 실험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질까요? 예, 액체 엔진 실험이라고 하는 네. 것은요. 인공위성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화성 14형, 화성 15형에도 그게 신행 엔진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게 액체 연료였거든요. 2017년도 3월 18일 날 북한은 네. 바로 이 자리에서 동창리죠. 거기에서 신행 엔진 실험을 해서 그것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력이 한 80톤 포스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분사구 4개를 합하면 네. 320톤 포스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면 거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시 그것을 실험할 이유는 없어요. 이미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고체 엔진 연료를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해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액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이걸 보관할 때도 굉장히 안전성이 문제가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산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산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발사하기 전에는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액체 연료를 주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시간이 걸리고 만일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빼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라오에서 우리 인공위성 발사할 때도 그때 한번 이렇게 발사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빼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인공위성이나 또는 정찰기들에 의해서 탐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타격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은 보관도 용이하고 이제 어디서나 이제 텔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위성의 강국 또는 ICBM의 강국이라고 하는 네.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고체 연료를 위한 ICBM을 주로 사용을 하죠. 네, 실장님, 북한의 이번 시험이 말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기술을 높이기 위한 자신들의
북한의 로드맵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주 뭐 동시에 똑같은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도 있을 네, 것 아주 같기도 중요한 하고요. 질문을 네. 하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보고 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는 시점을 그렇죠. 따지면 후자 쪽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압박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2020년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게 네. 끝나는 해고 또 이제 내년이 되면 조선노동당 창당 75주년 이게 꺾어지는 해란 말이죠. 그런데 뭔가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삶이 질이 좋아졌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회담에 나올 징조가 별로 안 보이고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충격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번 시험 장소에 동창리 발사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들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준공식에 그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노동신문에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근데 이제 12월 2일 날도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 군에 가가지고 지금 그 커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준공식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일 날 이쪽에서는 엔진 시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 가고 오히려 온천지구에 가가지고 거기에 준공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강력한 압박을 주긴 하는데 네.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12월 달에 준공식 하는 데는 이 세상에서 별로 없어요. 이제 추운 날인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2월 말 되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제7기 제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무슨 결과를 내야 되고 또 내년도 1월 1일 날 신년사 발표하면 뭔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준공식을 빨리빨리 끝내야 그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준공식에 참석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동창리에 가지 않은 것은 수위 조절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뭔가를 대내외에 성과로 알려야 되고 그에 따른 뭐 초조함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이 이런 엔진 시험을 했을 경우에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에 미국이 압박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받긴 받을까요? 이미 지금 받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국민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하고 회담을 잘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또 ICBM을 우리한테 쏘는 그런 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자신의 업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연소 시험 과정을 거쳐서 만일 ICBM을 발사한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재선에 굉장히 뭐 치명타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좀 손실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 자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연소 엔진 시험에서 끝나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ICBM을 발사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뭐 훨씬 더 압박이 있는 그런 모종의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네, 동창리에서 실험이 진행된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또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고 궁금합니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비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그 즈음에서 우리 정부의 특사가 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러니까 7일 날이죠. 7일 날 이제 뭐 우리 시간으로 낮 시간이지만은 미국 시간으로는 밤 시간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사실상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유심히 보셨겠지만 지난 한 1, 2주 동안에 미국의 많은 정찰기들 뭐 소위 말하는 RC-135 계열 그다음에 조인트 스타즈, 리벳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한반도 상공을 이제 이렇게 훑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북한이 뭔가 지금 동창내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교환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거냐,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가지고 논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중순, 뭐 다음 주죠. 네. 이달 중순에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 평화교수본부장하고 일정 부분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북 특사를 보낸다든지 또 다른 물밑 접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긴장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퓨즈를 좀 빼서 캄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올해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 아주 긴박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도 요즘 꽤 많죠. 그런데 같은 국제 행사에 출장을 간 자치단체장들의 출장비가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사설단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중국 행사 초청장입니다. 2박 3일 일정인데 참가비는 항공권과 숙식을 포함해 최대 75만 원을 내면 됩니다. 이 행사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 16개 지자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참석 비용을 보니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참가비만 받아간 곳이 있는가 하면 항공료와 체재비를 별도로 계산해 가져간 곳도 있습니다. 먼저 참가비 외에 다른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지자체에 물었습니다. 숙박이랑 이런 것들은 일괄로 계약을 했고 항공권도 일괄로 할 계획이다라고 명시가 되는 내용을 갖고 참가비보다 예산을 더 사용한 곳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중지급이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고요.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온전히 참석하지 않아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논리를 펼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100%에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었고 자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참가비보다 더 많은 돈을 타간 지자체는 모두 9곳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를 예산 부당 사용으로 보고 최근 이 가운데 한 곳인 인천 중구청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참가비 외에 사용된 예산은 환수하란 취지로 인천시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지난주에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내부의 갈등을 어느 때보다 더 보여줬습니다. 내년에는 열리지 않고 내후년에 다음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 11월에 있을 미 대선이 끝나면 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뒷담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크게 전해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입국을 한 이 장면이 지금 나토 그 회원국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토는 원래 그 70년 전에 생길 때부터 네. 미국이 주도해서 어떤 서방의 가치 혹은 이제 서방의 공산 체제에 대한 그 대응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냉전 시대의 안보 기구로 이제 출발했죠. 이게 처음 시작된 게 49년 4월 4일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 2차 대전을 그 종결하고 일본에 이제 뭐 핵폭탄 투여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6.25 참전을 결정하고 유럽에다가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대규모 원조를 결정한 이제 그렇게 해서 냉전 체제를 네. 만든 대통령이 만든 건데요. 네. 냉전이 이제 89년에 끝났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미국의 이제 조지 H.W. 그 부시 대통령하고 소련의 이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몰타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냉전 체제를 막 끝내고 이제 협력 체제를 간다고 선언하면서 냉전이 끝났는데 그럼 나토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네. 어떤 가치 동맹, 민주주의, 뭐 인권, 시장 경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계속 유지해 왔고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요.
지금 뭐 또 비용이 너무 들고 서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균열이 계속 나고 있었는데 그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 정상회의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갈등이 표출이 됐던 게 방위비 인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나토는 방위비를 이렇게 부담을 더 하겠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는 성에 안 찬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토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요. GDP의 2%를 국방 예산으로 쓰겠다는데 이를 지킨 나라는 그 미국과 이제 영국, 그리스 말고는 이제 전부 이제 동유럽의 그 국가들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의 큰 나라들은 뭐 거의 1몇 %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리라고 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작년에도 만나가지고 유럽 회원국들이 별도로 우린 그러면 2024년까지 여기를 맞추겠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이제 4%까지 올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3몇 %인데 지금 국방비를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리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제 유럽 국가들은 부담이죠.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은 복지라든지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당장 이제 선거를 앞둔 유럽 정상들 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갈등만 노출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도 뭐 우리를 직접 겨냥해서 말을 하기도 했고 그냥 흘러들일 수가 없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충족하는 나라들만 따로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2%를 넘은 나라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8개국인데 별도로 모아서 식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다 하라 그러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뭐 힘 있고 한 나라는 영국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하고, 그리고 나토 내부를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분열로 이끌고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시리아 철군을 강행한 미국에 대해서도 이번에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정상 지도자들 간에 설전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리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거기에 그 옛날 동맹으로 싸우던 쿠르드족 그 민병대를 사실상 터키 앞에 내준 거거든요. 터키는 내부 자국에도 쿠르드 그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인데 이들하고 같이 오래전부터 작전을 해오고 역사적으로 서로 이제 공유할 부분이 많은 프랑스가 가장 불만이죠.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상 시리아 내전에서 그 쿠르드족을 별도로 이제 지원해 온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이제 간극을 도대체 이제 줄일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걸 그 앞에 두고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회담하면서 서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터키의 에르도안 그 대통령과도 서로 이제 갈등을 빚어서 같은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나토 회원국인데 서로 가치와 지금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른 게 드러난 것이죠. 네. 근데 이런 분열 속에 이제 공동선언문이 나왔는데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은 나토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토 70년간 처음부터 이제 소련에 대응하는 냉전기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군사 동맹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중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유럽 회원국들과 미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화해의 기기에 대해서 이게 안보를 위협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쓰지 말라고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요. 유럽 회원국들은 그게 아니다, 비용의 문제고 우리도 우리 결정할 그 어떤 이제 그 힘이 있다,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런 걸 두고 중국에 대해 어디까지 대응할지 의문이죠. 이번에 그 공동선언문에 들어간 게 선언적인 것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토 회의가 이제 내년은 건너뛰고 내년 11월에 미 대선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내후년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로서는 여기에 가서 뭔가 이제 미국이 그 지금 공짜로 이제 안보를 제공한다는 그 국내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입장을 그런 이제 그 우려를 불식하고 나는 여기서 네. 미국이 돈을 적게 되고 저쪽이 더 되도록 압박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내부 정치적인 제스처의 하나로서 이런 이제 갈등을 대놓고 그 연출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5명의 소방대원 합동 연결식이 이제 내일 열리는데요. 3명은 끝내 찾지 못한 채로 수색 작업은 39일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이제 강당의 불이 꺼졌습니다. 수색 상황판도 텅 비었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맘졸이며 수색 결과를 듣던 곳입니다. 그동안 해경과 해군, 소방이 바다 위와 바닷속 그리고 하늘 위에서 독도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동해 바다는 넓고 깊었고 변덕스런 날씨마저 수색을 방해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마지막 수색을 이어갔지만 유류품 하나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수습 지원단은 희생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3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받고 싶지 않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수색 종료에 대한 이렇게 글을 보냈을 때 사실 확인만 하고 읽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런 좀 아픈 가슴을 그냥 안고 있습니다. 작업을 중단하는 수색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세 분의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수색은 끝나지만 해양경찰은 계속 실종자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합동분향소엔 동료와 지인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5명의 소방대원 합동 연결식은 내일 열립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2019 한국 프로축구 K리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경남FC를 꺾고 5년 만에 1부 리그 복귀를 결정지었습니다. 부산은 어제 오후 열린 K리그 2019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원정 경기에서 경남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승리로 부산은 다음 시즌 K리그 1부 리그로 승격하게 된 반면 경남은 3년 만에 2부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24회 세계선수권대회 무패 행진이 6번째 경기에서 중단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열린 세르비아와의 결선 리그 1조 첫 경기에서 33대 36으로 졌습니다. 이번 대회 첫 패배를 겪은 한국은 남은 노르웨이,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4강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2020 시즌 개막전에서 이다연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다연은 어제 베트남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우승했습니다. 4흘 연속 선두를 놓치지 않으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기록한 이다연은 지난 7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오픈에서도 정상에 오르는 등 해외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농도가 높겠고요. 특히 중서부와 영남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등지에서 5mm 정도 내리겠습니다. 하늘은 비가 오는 중부지방에서 다소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동해안 등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는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구 11도, 전주와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곳곳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 기온이 높고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을 비롯해 내일 밤과 모레 수요일, 토요일에도 중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을 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1조 3천억 원가량을 순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추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합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ICBM 발사 전 단계 시험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재용 소카 대표가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비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이 신산업을 규제하는 이른바 붉은 깃발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